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석유와 원자재 등의 가격 급등으로 규모는 전년보다 16억 달러 이상 줄었습니다. 대선 이후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순형 당첨금을 줄이기 위해 소액 로또 당첨자에 한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1분기 역대급 실적에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바닥권을 찍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향후 전망이 어둡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올 2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석유와 원자재 등의 가격이 크게 올라 규모는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는 64억 2천만 달러로 2020년 5월 이후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전년보다 흑자 규모가 16억 달러가량 줄며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전년보다 약 16억 달러 감소한 42억 7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석유 제품과 반도체 등의 호조로 수출이 19% 넘게 늘었음에도 수입 증가율이 25.9%로 상회한 영향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하위 항목인 운송 수지의 높은 수출 화물 운임에 따라 흑자 규모가 커지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생긴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강남 아파트 값이 꿈틀대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0.7을 기록해 전주보다 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갈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서울 지역 매매 수급 지수가 100에 점점 가까워지며 매수자와 매도자가 비슷한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지수는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96.0을 나타냈습니다. 한 주 전보다 5.4포인트나 뛰며 상승폭도 컸습니다. 이는 재건축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매수세가 불이 붙어 있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다라고 보긴 어렵고 유일한 원인으로 본다면 이제 재건축 관련한 그 이슈들이 약간의 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아서 매물을 내놓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고.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가 포함된 서남권 지수는 지난주 90.3에서 90.6으로 소폭 상승했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진 용산 종로구에서도 지난주 88.9에서 89.6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 또한 91.5를 기록해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경기는 전주 대비 1.4포인트 상승했지만 인천은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선 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등의 기대감에 당분간 아파트 매수 심리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정부가 로또 복권 3등 당첨금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당첨자 불편함 해소와 미순형 당첨금 축소 차원에서 로또 복권 소액 당첨자에 한한 비과세 적용을 세제실에 건의했습니다.
현재는 4등 당첨금인 5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3등 평균 당첨액은 150만 원 정도로 5만 원 초과액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제하면 당첨자는 118만 원 가량을 받게 됩니다. 해당 당첨금을 찾으려면 NH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같은 불편함에 지난해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1분기 역대급 성적표를 공개했지만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향후 전망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6만 전자에 갇힌 채 고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연초 이후 13%, 1년 전과 비교하면 20%나 빠졌습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강달러의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가 지속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그 대상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게임 최적화 서비스 논란과 비메모리 파운드리 경쟁력에 대한 의문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전망도 어둡습니다. 증권사들은 연이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낮춰잡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9만 5천 원으로, 하이투자증권도 8만 9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려가 과도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NH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 등은 삼성전자의 목표가 10만 원 선을 유지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며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다만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 간의 괴리율이 작년 말 20%대에서 40%가 넘게 확대된 상태입니다. 10만 전자를 기대하며 올 들어 7조 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주워 담은 개인 투자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미국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을 시사하자 코스피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에 장중 하락 전환한 후 다시 반등에 성공하며 2,700선을 지켰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한 번의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건 물론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의 양적 긴축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하며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해졌습니다. 금리 인상과 함께 긴축 통화 정책의 양대 수단인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매달 한화 기준 약 115조 원 한도 내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양적 긴축은 이전보다 2배에 가까운 속도로 진행돼 긴축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격적 긴축 예고에 코스피는 한 주간 1.44% 하락한 2,700.39포인트의 장을 마쳤고 코스닥 역시 0.62% 내린 934.7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이 매수한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했고 코스닥 역시 개인이 매수한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했습니다. 이번 주 KG그룹의 쌍용차 인수전 참여 소식에 관련주인 KG동부제철, KG동부제철우, KG케미칼, KG모빌리언스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 증시에 대해서 증권업계는 미 연준의 긴축 우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강화 등 악재가 불거졌으나 경기와 실적에 대한 공포가 확산될 시기는 아니라며 개선 방향이 확실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주요 분과 인수위원들이 오늘 오후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전기차,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차, 로보틱스, 미래항공모빌리티 등 친환경차 및 미래모빌리티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관련 산업 발전과 미래 인력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분석됩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이을
국가 전략 산업이자 과학기술 중심 국가 건설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선 회장도 앞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국가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대차 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혁신 선도 국가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유통 맞수인 롯데와 신세계가 주류 전쟁을 펼칩니다. 코로나19로 홈술 시장이 커지면서 와인과 위스키 시장이 빠르게 크고 있기 때문인데요. 롯데와 신세계는 각기 다른 전략으로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문다혜 기자입니다. 와인숍 직원이 이번 주에 선택된 시음용 와인을 따라줍니다. 이곳은 롯데 칠성음료가 지난달 MZ세대를 겨냥해 선보인 와인 직영점 오비노미오. 와인 구매뿐만 아니라 추천과 시음 등 다양한 경험이 가능합니다. 롯데가 이런 공간을 선보인 건 코로나19로 홈술종이 늘면서 주류 시장이 와인과 위스키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와인 수입액은 5억 617만 달러로 전년 대비 76% 급증했고 위스키는 1억 7,535만 달러로 32.4% 늘면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롯데는 계열사를 통해 주류 강화에 나선 상황. 롯데 칠성음료는 세계 와인 유명 산지에 와이너리를 건립하기로 했고 한국에 위스키 증류소 건립도 추진 중입니다. 롯데쇼핑은 작년 롯데마트 잠실점 1층 면적의 70%를 할애해 와인과 위스키 전문 매장 보틀 벙커를 선보였고 주류 사업 강화를 위한 전문 조직도 꾸렸습니다. 신세계도 주류 사업에 힘을 줍니다. 애주가로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와인 대중화를 목표로 2008년 설립한 신세계 L&B가 그 중심. 작년 2,300억 원 매출을 올린 신세계 L&B는 자체 주류 판매 전문점 와인앤모어 확장에 나서 올해 54개로 매장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신세계 프라퍼티를 통해 미국 와인 양조장 쉐이퍼 비냐드를 인수한 신세계는 와인 생산으로도 영역을 확장합니다. 위스키 시장 선점에도 나섰습니다. 신세계 L&B는 지난달 특허청에 위스키 상표를 출원하고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을 다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신제품 레츠를 내놓으며 발포주까지 도전장을 내민 신세계 L&B는 종합 주류 기업으로 커간다는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현대건설이 터널과 다양한 공사 현장에 사용되는 첨단 스마트 건설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원격 관리와 AI 등 기술을 활용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는 계획인데요. 현장에 서충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대건설이 경기도 파주시 소재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 파주 간 건설공사 제209 현장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현대건설은 스마트 터널, 스마트 항만, 스마트 교량, 스마트 토공 총 4개의 테마로 혁신 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번에 공개된 한강터널 현장은 스마트 터널의 대표 혁신 현장입니다. 이번 시연회에선 한강터널에 적용된 TBM 기술을 포함해 터널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 건설 기술과 현대건설에서 연구하고 있는 각종 기술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현대건설은 터널 굴진 장비인 TBM에 자체 개발한 기술을 접목해 실시간으로 현장 작업을 원격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최초로 터널 현장에 원활한 무선 데이터 통신 환경을 구축해 다양한 스마트 건설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무인 현장 관리에 활용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 스팟 등 원격 드론과 AI 무인 측량 기술, 스마트 글래스와 홀로렌즈를 연계한 AR 기술 활용법 등을 공개했습니다. ICT 융복합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확대하여 건설 전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함으로 품질 및 안전 확보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 현대건설은 그동안 축적해온 스마트 건설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술 시연회를 통해 스마트 건설 노하우를 건설업계에 전파, 공유해 국내 건설 산업의 스마트 건설 기술이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은 공사 현장에서의 이동식 AI CCTV를 통해 작업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현장 내의 모든 차량계 건설 장비에도 AI 기반 근로자 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장비 협착 사고를 예방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발생하는 근로자 안전사고 방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오늘 시연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향후 다양한 현장에 도입해
공사 현장의 첨단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SKT가 사무실의 개념을 바꿉니다. 온 오프라인 어디서나 유연하게 일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추진하는데요. 대규모 거점 오피스로 엔데믹 시대의 일 문화 혁신을 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보도에 정세미 기자입니다. AI가 마스크를 쓴 직원의 얼굴을 0.2초 만에 판별해 출입문을 열어줍니다. 출입카드 없이 입장이 가능한데 얼굴 위변조 공격 방지로 외부인 출입을 차단합니다. 5G와 사물인터넷 양자암호 기술 기반 미래형 오피스 스피어입니다. 둥근 구의 의미로 기존 사무실 제약에서 벗어나 경계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업무 공간을 추구합니다. SKT가 2.0 시대를 맞아 일문화 혁신의 일환으로 거점 오피스 3곳을 오픈했습니다. 핵심은 아이데스크입니다. 개인 PC 없이도 자리에 비치된 태블릿의 얼굴만 인식하면 가상 데스크톱 환경과 연동돼 평소에 사용하는 PC와 동일하게 업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비대면 회의 확대 트렌드에 맞춰 협업 생산성도 높였습니다. 1인용 회의 공간 스피어팟에서 가상 공간과 메타버스에서의 소통도 가능합니다. 스피어는 SKT 직원 약 4,300명의 거주지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설계됐습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직원의 하루 출퇴근 시간 총합은 3,969시간. SKT는 향후 스피어를 추가 개장해 통근 시간은 줄이고 업무 생산성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기초 조사를 했던 6개 권역 중 3개 권역은 오픈을 했고 7월에 워커힐 호텔 내에 또 SK ICT 연합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 거점 오피스도 오픈 예정이 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엔데믹 시대. 온 오프라인 어디서나 유연하게 일하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새로운 일문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SK텔레콤이 갤럭시 S22와 갤럭시 S22 플러스의 공시 지원금을 기존 3배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SKT는 5G X 프라임 요금제 사용 기준 공시 지원금을 갤럭시 S22는 기존 1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갤럭시 S22 플러스는 기존의 15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갤럭시 S22의 공시 지원금은 통신 3사 모두 최대 45만 원으로 맞춰졌습니다. 갤럭시 S22 플러스 공시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앞서 KT와 LG U 플러스는 지난 1일 갤럭시 S22와 갤럭시 S22 플러스에 대한 공시 지원금을 약 3배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초 비축유 442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한 데 이어 723만 배럴을 추가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IEA 장관급 이사회에서 의장국인 미국은 6천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에도 석유 수급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총 1억 2천만 배럴 규모의 추가 방출을 제안했고, 문성국 산업부 장관은 한국도 추가 방출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방출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총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추가 방출에도 IEA 권고 기준 90일 이상 분의 비축유를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일본의 중고차 수출 사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바현의 한 항구는 이미 지난 2월 말부터 러시아로 운송되기를 기다리는 3,000대 이상의 중고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현재 자동차 거래상들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영업량이 90% 이상 줄었다며 차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이번 달부터 러시아로의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신차와 중고차 구분 없이 600만 엔 이상인 차량은 모두 수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태국이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서 구비를 폐지한 이후 입국객 증가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 태국의 관문인 수완나품 공항을 통해 들어온 입국객은 하루 평균 11,623명으로 지난달 하루 평균 입국객 7,003명에 비해 65% 넘게 증가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무격리 입국, 샌드박스,
격리 입국 등 어떤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출국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 결과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입국 당일 PCR 검사는 유지됩니다. 또 입국 5일째에는 입국객 스스로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해 호텔 측에 제출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던 독일 정부의 계획이 좌초했습니다. 독일 연방하원은 60세 이상에 대해서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타협안에 대한 표결에서 투표 인원 683명 중 찬성 296명, 반대 378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독일 정부는 18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연방하원에서 736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지지를 얻지 못해 타협한 결과 60세 이상에 대해서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는데 이마저 좌초한 겁니다. 독일 보건장관은 이번 표결에 앞서 60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지 않으면 하루 200에서 300명이 사망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오스카 시상식에서 시상자 폭행 사건을 일으킨 헐리우드 배우 윌 스미스가 아카데미 회원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한 가운데 아카데미가 스미스에 대한 별도의 처벌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윌 스미스 처벌안을 토의하는 회의를 예정보다 열흘 앞당겨 오늘 열기로 했습니다. 윌 스미스는 지난달 27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탈모증을 앓고 있는 아내를 농담으로 놀린 코미디언 크리스 록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후 사과 성명을 내고 아카데미 회원직을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아카데미는 당초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회원 제명과 자격 정지 등의 징계안을 논의하고 스미스에게 절차에 따른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으나 그가 사퇴하자 회의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앞서 스미스는 아카데미 회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어떠한 추가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연한 봄 기운에 꽃들도 점점 화려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말 동안 벚꽃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랜만에 벚꽃 구경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말 벚꽃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